만약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찍힌 그 2차 전지 관련주의 섬뜩한 두 자릿수 하락률이 네. 사실은 전기차 시장의 몰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AI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어떤 숨겨진 청구서라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엄청난 질문이네요. 보통 우리가 금융시장 지표를 볼 때 주가라는 숫자가 현재 산업의 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지금 이 배터리 시장이라는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지표들이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시장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중국의 저가 공세라는 1차원적인 공포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시적인 자본의 흐름이랑 또 현장의 미세 공정 데이터를 딱 연결해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감정이나 공포가 아니라 수율이나 전압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실제 현금 흐름이라는 차가운 팩트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시점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미션은 명확합니다. 겉보기엔 되게 혼란스럽고 파편화된 뉴스들 있잖아요. 네, 요즘 뉴스 진짜 많죠. 중국 전기차의 유럽 장악이라던가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망 변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내 배터리사들의 주가 하락, 이 모든 것들 이면에서 요동치고 있는 거대한 자본의 빅사이클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표면적인 전쟁터인 그 전기차 치킨 게임부터 한번 뜯어보죠. 4월 데이터를 보면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엄청나죠, 진짜? 중국 전기차들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초로 15%를 돌파했습니다. BYD나 7호일 같은 브랜드들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0% 폭증했어요. 유럽 로컬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에 얽매여서 전환을 미루는 사이 네. 중국 브랜드들은 원료 채굴부터 배터리 셀 그리고 차량 조립까지 아주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뤄냈습니다. 원가 자체를 구조적으로 뜯어 고친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월 수천 대 팔던 중국이 이제 유럽 시장 점유율 10%에 근접하고 있다는 건 이게 서방 세계의 제조 경쟁력이 붕괴되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무자비한 원가 전쟁의 한가운데 바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 여러분도 뉴스 보셨겠지만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 선화다를 5번째 공식 배터리 파트너로 확정했잖아요. 네, 상하이 기가팩토리에 LFP 배터리를 납품받기로 했죠. 근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자본 스킬을 보면 아주 노골적입니다. 머스크가 굳이 선화다의 LFP 셀만 사서 패킹은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나섰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테슬라 마진율이 27%대에서 최근 10%대로 추락하니까 원가를 막 쥐어짜기 위해서 기존에 독점하다시피 하던 CATL을 압박하는 거죠. 그렇죠. 선화다를 가격 협상의 지렛대로 쓰는 겁니다. 전기차 제조 원가의 30% 이상이 배터리인데 단가를 후려치지 않으면 마진 회복이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이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악몽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아니 테슬라 공급사 5개 중에 CATL, BYD, 선화다까지 무려 3개가 중국인데 결국 원가 싸움에서 밀린 한국 기업들 입지가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단기적인 공급망 압박은 팩트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의 이면에는 테슬라의 아주 치명적인 기술적 한계가 숨어 있어요. 기술적 한계요? 네, 원래 테슬라는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자체 생산해서 원가를 극적으로 낮추려고 했거든요. 그 유명한 4680 배터리. 네, 근데 그 핵심인 건식 전극 코팅 공정 수율이 대량 양산 단계에서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내재화 일정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죠. 그러니까 급한 불을 끄려고 어쩔 수 없이 중국산 LFP에 손을 뻗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테슬라의 승리라기보단 약간 고육지책에 아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체스판을 완전히 뒤집는 테슬라의 또 다른 행보를 봐야 해요. 또 다른 행보요? 어떤 거죠? 테슬라가 중국 선화다를 공급사로 추가한 바로 그 시기에 일주일 만에 중국에서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맞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방중 때 동행하더니 갑자기 승인받았죠? 베이징이랑 상하이에서 테스트 엔지니어도 긴급 채용하고. 네, 그게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그럼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 내 10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이 뿜어내는 실시간 영상, 주행 데이터를 싹 다 긁어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전기차 판매가 아니라 FSD로 전 세계의 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들어가는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당연히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담론이 급격하게 방향을 틉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주요 증권사 리포트들에 보면 지금까지 배터리는 그냥 친환경이나 탈탄소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터리는 안보, 즉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인프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발전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말도 안 되게 폭증하거든요. 어느 정도길래요?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 전망을 보면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5년에 무려 106기가와트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106기가와트요? 숫자가 너무 커서 약간 현실감이 없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미국 인프라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비유를 좀 해주시죠. 1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하루에 12에서 20기가와트시의 전력을 막 먹어치웁니다. 와, 하마네요. 근데 문제는 현재 미국 전력망의 실질 가동률이 5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낮과 밤 계절에 따른 전력 사용량 격차 때문인데. 아, 피크로드랑 베이스로드 차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발전소를 지으려고 해도 송전만 까는 데만 10년이 걸려요. 10년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밤에 남는 전력을 거대하게 저장해뒀다가 AI 데이터 센터가 풀가동될 때 쫙 쏟아부어줄 버퍼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미국 전력망은 그냥 붕괴되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하신 말씀들을 조합해보니까 네. 와, 이거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수집한 방대한 자율주행 데이터가 향하는 것인 AI 데이터 센터고 네. 그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돌리려면 미국의 낡은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그렇죠. 결국 이 병목을 해결하고 블랙아웃을 막을 유일한 대안이 발전소 옆에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를 대규모로 붙이는 거다. 정확합니다. 그게 연간 2550테라와트시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아니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 배터리 회사들은 전기차 수요가 좀 꺾이든 말든 단순히 테슬라나 GM에 납품하는 부품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절대 아니죠. 이 거대한 AI 시대를 물리적으로 가동시키는 핵심 안보 인프라 기업이라는 뜻 아닙니까? 와, 체스판 성격이 전기차에서 AI 인프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기술적인 디테일로 들어가면 한국 기업들 입지가 훨씬 더 독보적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기존 교류 시스템에서 800V 직류 시스템이랑 초고압 직류 송전망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네, DC로 가고 있죠. 근데 AI 서버 전력 부하가 1초 단위로 엄청나게 요동칩니다. 수천억짜리 AI 학습 모델 돌리는데 0.1초라도 전압이 떨어지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요. 끔찍하네요. 근데 그건 연료전지나 수소발전 같은 대안으로 커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연료전지는 출력 응답 속도가 수초에서 수분 단위라 너무 느려요. AI 서버의 그 미세한 변동을 단독으로 감당할 수가 없죠. 아, 응답 속도? 네, 밀리초 단위로 즉각적인 출력을 쏴주고 전력 품질을 안정화할 수 있는 건 오직 고성능 배터리 기반의 ESS뿐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한국 기업들한테 BESS 역할을 확대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거군요. 맞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옆에 태양광이랑 BESS를 꼭 세트로 짓는 이유도 바로 그 응답 속도 때문이고요. 논리는 훌륭합니다. 아주 매끄러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야 하는 투자자 입장이니까 매의 눈으로 리스크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좋죠. 들어오시죠. 방금 말씀하신 그 거대한 ESS 시장이 열린다고 쳐요. 근데 현실을 보면 싸고 튼튼한 LFP 배터리 시장의 90%를 중국 CATL이나 BYD가 꽉 잡고 있잖아요. 팩트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무시무시한 특허 그물망까지 쳐놔서 서방 기업들이 진입조차 못하게 로열티 장벽을 세워뒀죠. 아무리 미국이 안보를 외쳐도 원가랑 특허 앞에서 한국 배터리가 중국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이 맹신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착각이요? 미국은 절대 자국의 AI 안보 인프라를 중국한테 넘겨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중국 LSP 특허 장벽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거든요. 네. 어떻게 무력화시켰죠? 4세대 LFP, 즉 망간을 섞은 LMFP 독자 공급망 구축에 성공한 겁니다. 아, 망간. 근데 그게 기존 LFP랑 화학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단순히 성능 조금 좋아진 걸로 그 삼엄한 특허 장벽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 합법적 우회의 메커니즘을 좀 찰떡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비유를 해볼게요. 중국의 기존 LFP 특허는 철과 인산이 결합된 어떤 특정한 올리빙 격자 구조에 철저하게 방어선이 쳐져 있습니다. 네. 이걸 그대로 쓰면 막대한 로열티를 내야 해요. 특허의 만리장성인 셈이죠.
근데 여기에 망간을 추가한 LMFP는 어떤가요? 아예 양극재의 화학적 지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그려버린 겁니다. 지도를 새로 그렸다. 네, 물리적인 결정 구조가 미세하게 뒤틀리면서 기존 3.2V에 머물던 전압이 4.1V로 껑충 뛰어버려요. 오, 만리장성 위를 날아서 넘어가는 플라잉카를 만든 격이죠. 화학적 지문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중국 특허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와, 중국이 세워둔 성벽을 부수른 게 아니라 아예 지형 자체를 화학적으로 변형시켜서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만간을 넣으면 원래 전기 전도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게 단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국의 대주전자재료 같은 첨단 소재 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로 다 보완해버렸어요. 부피는 줄이고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담아내는 극한의 밀도를 완성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중국 특허를 완전히 비껴갔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대단하네요. 하지만 중국 기업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 기술을 카피해서 또다시 덤핑 공세를 펴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정책 디테일 하나 짚어드릴게요. 남들은 잘 안 보는 공시주석 같은 은밀한 인사이트인데요. 오, 뭡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45X 규정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배터리 부품의 금지 외국 집단, 즉 PFE 비율 제한이 있어요. 중국 배제 의무죠. 네, 있죠. 이 비율이 2026년에 40%인데 2029년엔 20%로 2032년엔 15%까지 극단적으로 떨어집니다. 15%요? 네, 미국은 그냥 시간이 갈수록 중국산 배터리를 아예 쓸 수 없는 구조를 법으로 대못 박아버린 겁니다. 화학적으로 특허를 우회하고 법적으로 중국 진입을 막아버린 아주 완벽한 투트랙 전략이죠. 아, 그렇다면 북미 현지에서 중국을 배제한 채로 이 혁신적인 4세대 LFP를 대규모 양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네, 지구상의 한국 배터리 3사뿐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와, 이건 뭐 완벽한 독점 무대가 만들어지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조차도 지금 차세대 LMLFP 양산하려고 파나소닉 등 서방 진영하고 엄청 끈끈하게 협력하면서 중국 의존도 낮추는 데 사활을 거는 겁니다. 좋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아주 완벽해요. 하지만 저는 글로벌 자본을 다루는 투자자로서 가장 뼈아픈 질문을 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시죠. 지금 당장 청취자 여러분 HTS 켜보십시오. 이토록 거대한 AI 사이클이 있고 기술적 혜자가 철옹성 같은데 1분기 LG 에너지 솔루션 ESS 부문 영업이익률이 2개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아, 뼈아픈 숫자죠.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면 뭐합니까? 수천억 단위 적자가 나는데 이거 전기차 수요도나 직격탄 맞은 거구나? 아니면 방금 칭찬하신 그 4세대 신공정 자체 수율이 완전히 붕괴된 어떤 구조적 결함 아닙니까?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 2028년에 밸류에이션 40% 업사이드 열려있다고 하던데 그거 그냥 여의도 특유의 희망회로 아닙니까? 철저하게 숫자로 증명해 보십시오. 아주 날카롭고 당연한 의심입니다. 기관 투자자라면 무조건 파고들어야 하는 리스크죠. 제가 재무지표랑 현장의 펩 데이터를 연결해서 이 적자의 진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들어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배터리의 본질적인 구조적 결함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영업이익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인데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고요?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에서 진정한 위기, 즉 수조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치명적 결함은요. 전국 공정 같은 핵심 프론트엔드의 화학 수율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물질이 제대로 안 섞여서 분량이 쏟아질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한국 기업들 상황은 셀 단위 수율 문제가 아니에요. 배터리 세포 자체는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길래 적자가 나죠? 이걸 수백 개씩 모아서 거대한 팩으로 조립하는 후공정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셀은 완벽한데 상자에 담아서 포장하는 게 늦어져서 적자가 났다. 그거 약간 핑계처럼 들리는데요? 아, 단순한 종이상자 포장 수준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소방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수압의 물을 아주 얇은 유리병에 담아내는 거랑 비슷해요. 아, 열통제 말씀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자세대 고밀도 배터리 팩 조립은 엄청난 열 에너지를 통제해야 하거든요. 마이크로 단위의 초정밀 레이저 용접, 그리고 고도의 열 관리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네, 새로운 폼팩터를 대량 양산하려고 신규 자동화 로봇들을 쫙 깔았는데 이 로봇
로봇들의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화학적 실패로 불량품이 막 쌓이는 악성 재고 문제가 아니라 납품처는 줄 서 있는데 공정 세팅이 지연되면서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이 뒤로 밀린 타임렉이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셀을 못 만드는 거랑 조립 라인 최적화에 시간이 걸리는 건 완전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 팩 조립 병목은 2분기를 기점으로 즉시 해소 가능한 엔지니어링 스케줄링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밀려있던 매출이 확 인식되고 막대한 캐펙스 투자가 회수되는 턴어라운드 시점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희망 섞인 전망 말고 확실한 지표를 주시죠. 네, 수주 잔고랑 현금 흐름 지표를 보시죠. 당장 3분기부터 GM과 협작한 얼티엄 셀즈 1공장이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오, 재고 조정이 끝났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내 유일한 LFP ESS 현지 생산 기업으로서 테슬라 쪽에 연평균 15주가와트 수준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삼성 SDI는요? 삼성 SDI 역시 2026년 4분기부터 거대한 LFP ESS 라인 가동을 시작하죠. 2025년 말 북미 누적 ESS 수주 잔고만 140기가와트시에 달할 전망입니다. 와, 140기가와트시? 그럼 그 물량들이 매출로 꽂히기 시작하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변합니까? 2026년이 바로 잉여 현금 흐름, 즉 FCF가 마이너스 수렁을 뚫고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곡점입니다. 공장 짓느라 돈 쏟아붓던 시기가 딱 끝나고 드디어 현금을 쓸어 담는 구간에 진입하는 거죠. 아, 이 시점이 되면 현재 경쟁사 대비 EV, AV, IBT 대회 등에서 밸류에이션 할인을 받을 이유가 펀더멘털상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죠. 기관들이 현재 주가를 기업 가치 대비 40% 이상 저평가된 헐값으로 판단하는 명백한 수학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확실하게 숫자로 뒷받침되니까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여러분, 전기차 수요의 일시적 둔화나 초기 조립 공정 지연 같은 단기적인 노이즈에 시선을 뺏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절대 안 되죠. 그 아래서 지금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는 진짜 펀더멘털은 결국 ESS와 글로벌 AI 인프라의 결합이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진실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다룬 이 파편화된 뉴스들의 본질은 결코 전기차가 안 팔려서 배터리 회사가 망해간다는 1차원적인 비관론이 아니었습니다. 네, 전혀 아니죠. 지금 배터리 산업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사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AI 시대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21세기 최고의 핵심 물리적 인프라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뼈아프지만 아주 위대한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거죠. 동의합니다. 기술적 해자와 법적 장벽,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신규 수요처가 만나는 이 지점. 네, 그 진짜 지표를 읽어내야만 다가올 거대한 빅사이클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터리가 AI 시대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이자 안보 인프라로 격상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어떤 질문이죠?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에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무한대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전력이 필요한 그들이 과연 언제까지 자신들의 에너지 생명줄인 배터리를 그저 남의 손에서 돈 주고 사서 쓰기만 할까요? 와, 그거 정말 무서운 포인트네요. 만약 그 빅테크들이 자신들의 AI 제국을 지키고 에너지 안보를 독점하기 위해 이 핵심 기술을 가진 배터리 기업의 지분을 직접 삼키거나 배타적 동맹을 맺으려 나서는 순간 글로벌 자본시장의 지각판은 어떻게 요동칠까요?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부러진 엑스레이 이면에서 자본의 진짜 흐름을 읽는 자만이 다음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상상력을 여러분의 숙제로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